저는 인형 구형한 건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또 하나는 대통령님한테 대통령님 제가 최고형 때렸습니다. 요거예요. 구형량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일정한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징역 2년을 때렸을 때 무죄를 내리면 모를까 유죄 판결인데 100만 원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검찰의 구형이 이례적이잖아요. 검찰이라는 건 재판의 한 당사자일 뿐인데 여기에 귀속되는 거는 논리상 글쎄요. 안 맞죠. 이런 얘기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허위사실 유포 등등으로 인해서 검찰 구형에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이게 적정한 수위냐 아니면 너무 과한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막 나오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사를 얼핏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징역 5년형에 처할 거냐. 그러니까 못 외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찰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가지고 징역 2년을 때린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11월 달에 선고가 나오죠. 네. 그 선고가 나왔을 때 진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고 그랬을 경우에 뭐 당장 의원직을 뭐 내려놓는 건 아니겠지만 대법까지 갈 일이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글쎄요. 교수님 보실 때 검찰의 인형 구형은 과해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중범죄들이 많아서 거짓말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건 맞죠. 사실 제가 그 검찰 구형 있는 결심 공판 있는 날 다른 방송에서 저랑 박수현 의원하고 이 토론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앵커께서 어떻게 예상하시냐,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래서 한 500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둘 다 저랑 박수현 의원 똑같이. 왜냐면 500만 원 정도도 그때는 이제 크게 엄청 못 받을 것 같아. 형님. 나중에 보니까 박수현 의원이 전화 왔더라고. 야, 징역 2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례적인데, 근데 이제 검찰 설명하는 건 양형 기준에 이제 맥시멈을 갖다 가중치를 준 거죠. 이제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가중치를 줘서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2년을 준 건데, 이제 그 내용 설명은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재판부의 판결문이랑 비슷해요. 그때도 정경심 교수 징역 2년인가요? 징역 몇 년이었지? 실형을 떼서 법정 구속을 했잖아요. 그때도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 했을 때, 그때 판사님의 그 판결은 뭐냐면 엄중하게 꾸짖는 겁니다. 당신이 했던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하는 바람에 선의의 증언을 나왔던 증인들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너무 타격을 받았다. 왜 그 증인들 몰아붙이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판사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이제 꾸짖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검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을 때린 건 계속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나와서 정치적인 어떤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서 가중치를 준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인 건 맞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계속 검사 탄핵안을 올리고 명확한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박성준 검사 같은 경우도 뭐 울산지검에서 뭐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처음 제기했던 이성윤 의원이 그건 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부인했잖아요.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검사 탄핵하고 이렇게 감정이 묻어 있고. 근데 이번 검찰의 구형은 검찰도 감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너 죽어봐라, 이겁니다. 이제 물론 선고는 검찰은 구형일 뿐이고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게 훨씬 가중이 세게 돼요. 그건 최대 3년까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선시켜서 본인 얘기를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는 2년까지예요. 가중치의 최대를 때린 거예요. 그거는 내가 2년 때렸는데 판사가 만약 100만 원 밑으로 때리면 판사가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라는 압박이에요. 근데 지금 합리적인 김근식 교수님도 뭐 500만 원 정도 구형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2년 때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례적인데, 그러면 그냥 실수로 이례적인 거냐? 아니,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서 압박하기 위한. 근데 이제 이게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 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김문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과거에 이제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도 치고 사진도 찍고 했어. 물론 이제 한 번은 갑자기 누가 툭 물어보면 너 김문기 알아? 그러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뭐 4번인가요? 5번에 걸쳐서 김문기를 아느냐라는 상대 쪽 후보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갔다라면 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자기가 기억을 되새겨 볼 수도 있고 뭐 주변 참모들이나 측근들에게 야 김문기가 누구였냐? 그때 같이 골프 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 그분이었어? 라고 생각이 날 법도 한데 계속 이제 부인했단 말이에요.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징역 2년으로 가는. 그렇죠. 처음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4번씩 계속 네. 의도적 거짓말을 하느냐. 근데 저도 그게 이제 법조계 뭐 해석인데. 국토부에서 뭐 공문을 공문, 보내서 예, 외압. 협박. 그 표현한 건 저는 사실 아까 그 오늘 아니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 모른다 외웠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그런 단어가 불쑥 나올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그런 식으로 과장된 표현을 하다 보면 잘못된 실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건 완전히 죄질이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근데 봅니다. 그건 안다에 모른다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봤는데 얼굴은 기억나요. 그런데 얼굴은 기억나고 있는데 뭐 명확하게 내가 그분에 대한 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아냐, 그럼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인터뷰 갔는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이 뭐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정합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맥락으로 모른다고 처음에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다 보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잘은 모른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그냥 모른다라고 했으면은 이건 뭐 물론 알잖아. 근데 아니 뭐 얼굴 좀 몇 번 봤다고 내가 그 사람 알았다고 할 수 있어? 나 솔직히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름도 기억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나는 아이유 콘서트를 한 5번 갔는데 그때마다 나는 아이유를 좋아하고 앞에서 맨 앞줄에서 열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이유를 잘하는데 아이유는 내가 5번 와서 맨 앞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중년의 아저씨를 기억할 수 있을지 안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건데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장 시절은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도지사가 된 다음에 대선 후보 나와서 방송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본인 말로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도지사가 됐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계속 방송 인터뷰하고 TV 토론 나와서 자기가 도지사 이유는 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모른다라고 계속 해버리니.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당연히 안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 해놓고 네. 성남시장 때 몰랐는데 지금은 압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모른다로 계속 일관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검찰에서 좀 가중 세게 최대한 때렸다. 때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판사가 이제 11월 15일인가요? 15일. 예. 1심 선고날 이제 결정하실 사안이고 다만 이제 그 후폭풍, 정치적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검찰의 구형이 기본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설령 1심 선고에서 뭐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가 나온다 해도 이재명 대표를 어차피 처음부터 검찰이 노리고선 이런 몰이 수사를 했고 이런 기소를 했고 이런 구형을 때렸으니까 우리 흔들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기류인지 아니면 뭔가 거기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지금 의원 배지도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으니 빨리 차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기류가 좀 생겨날 수 있는 건지. 저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형량에서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예를 2년씩 구형을 했는데도 검찰이 그건 이제 검찰이 저는 2년 구형한 건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너 죽어봐라 요거 하나 그러면서 이제 판사를 압박하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한테 대통령님 제가 최고형 때렸습니다 요거예요. 검찰을 잘 보이려고 하는. 근데 검찰 구형량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일정한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징역 2년을 때렸을 때 무죄를 내리면 모를까 유죄 판결인데 100만 원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지금 그런 마음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구형이 이례적이잖아요. 그럼 판사가 검찰이라는 건 재판의 한 당사자일 뿐인데 여기에 귀속되는 거는 논리상 안 맞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찰의 구형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판사는 이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도 친형 강제 입원 관련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맞아요. 유포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때 대법원 판결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방송 토론 등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죠.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나 국감에서 얘기를 할 때 정확한 워딩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사실은 어떤 마음속에 내가 안다 모른다는 건 내 마음속의 문제인데 인지적인 그렇죠.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잃게 만든다? 이거는 제가 사법부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투표권에 대한 침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려하면 그것도 법원에서 판결 내리시는 판사님의 그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그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이 구형하고 이제 그 공소 내용을 보겠죠. 보고 자기가 이제 양형을 하는 건데 저는 그 판사께서 만약에 그런 제1야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건 부담 때문에 이 양형을 한다는 건 제가 문제가 있고 저는 그 100만 원 이상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게 2심, 3심까지 가서 이제 내년쯤이면 되게 대법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이제 대선이 있기 전에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는 민주당의 플랜 B가 어떻게 작동할 거냐 저는 준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처음에는 제가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면 오히려 저기 이제 온건한 민주당의 진보 인사 또 이제 좀 합리적인 사람이 올라오면 우리 당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면 거기를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이 올라오면 이제 더 큰 저는 그 민주당의 그 일국 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간혹 그 플랜 B,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그런 좀 비합리적인 인사들이 많다고 들어서 크게 걱정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합리적인 인사들도 있어요. 김부겸. 근데 거기에는 감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미 강성 팬덤들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팬덤이 장악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있죠. 분명히. 디지털 위원장도 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선 주자로 물론 본인은 하겠지만 대선 주자로 확 올라가기는 아직 쉽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정치는 그걸 뭐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갈지 예측이 민주당이 불가하니까. 그 다음 포스트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그 변수입니다. 근데 이제 김규식 교수님이 여러 방송에 나가시잖아요. 정청래를 눈여겨봐야 된다. 계속하면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청래 의원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어디 가서 또 땅 파고 홍매하시는지 그렇죠. 봐야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오늘 지금 우리 지금 방송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총재가 된 사람이 이제 일본 총리가 되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네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죠. 예, 이분이 215표를 얻어서 이제 자민당 총재가 됐는데 전 잘 몰라요, 이분. 뭐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일본 대사를 하고 돌아온 윤덕민 전 대사한테 들었는데요. 제일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인이었고 두루두루 내각의 모든 요직을 거쳤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조직도 많이 이끌어봐서 이시바 이 전 자민당 간사장이 된 것이 한일 관계는 가장 흔들림 없는 저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건 저는 정말 왜냐하면 지금 고이즈미는 결선 투표 탈락을 했지만 끝까지 결선 투표 갔던 이 다카이치 사나의 이 여성분은 아니 극우거든요. 그래서 극우라는 걸 또 서슴지 않고 자랑하는 분이어서 그분이 됐으면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카이치 전 그 경제안보 담당상은 뭐 내가 총리가 돼도 여전히 뭐 저기 그 공무를 바치겠다. 뭐 그렇게 야스쿠니 계속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로서 보면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이제 된 게 오히려 좀 좋을 수 있어요. 내년이 한일 수교 관계 60년인데 뭐 최근에 뭐 7광구 대륙붕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좀 나오는데 뭐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래도 좀 한시름을 좀 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치도 이게 뭐 개파 정치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양쪽의 극단적 세력보다는 합리적인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주류로서 정치권을 좀 장악해 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제 뭐 핵을 또 IAEA 쪽에 이제서 뭐 어떻게 핵 보유를 인정했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외교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랑 좀 대화가 가능한 그런 분 또 이제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어떤 미래적인 관계가 계속 이렇게 삐걱거리는 그런 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시바 전 간사장이 저도 뭐 모르지만 이분이 근데
일본 언론들의 평가를 보면 경륜이 많고 온화하고 물론 보수예요. 이분도 보수고 약간의 좀 더 그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그 뭐 군사적으로나 이런 걸 좀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금 결선에 올라갔었던 그 전 경제상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극우적 시각이 되게 컸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저 강성으로 가는 게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본다면 그분이 됐다면 윤석열 정부 훨씬 피곤해졌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친한 척을 해야 되는데 저기는 그냥 시사참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참 난감했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는 최근에 있는 일 중에 가장 유일하게 그나마 괜찮은 환경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일본 총리가 누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곧 이제 올 미국의 그렇죠. 대선에서 네. 트럼프가 될 경우에 또 우리한테 국방비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부담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또 한동훈 대표도 설득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갈지 안 감옥 갈지 그것도 눈여겨봐야 되고 참 갈 길이 멉니다. 국감이 이제 코앞이고.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을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두 분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대통령실 대변인이 된 것 같아서 이거 약간 그러네요. 하여튼 뭐 제가 두 분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용산의 그렇죠.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네, 드려본 좋은 거고, 대변인. 예, 저는 뭐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닙니다. 예, 물론 한동훈 대표의 대변인도 아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형호설렁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